울고 싶어도 울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그때는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며느리는 늘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지요. 저는 그때 숨죽이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막내딸로 귀여움만 받으며 자랐던 저였지요.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설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나도 어른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구나. 그러나 결혼 첫날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첫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내가 앞으로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설레던 신혼의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밥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된장국을, 남편은 계란 프라이를, 시어머니는 나물 반찬을 좋아하셨지요. 각자의 입맛에 맞춰 상을 차리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손끝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빨래, 청소가 기다렸습니다. 새색 씨의 미소는 사라지고 제 손끝은 늘 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허리는 휘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그림자다. 늘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고 뒷바라지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다. 그 말은 제 삶의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인정받지 못하게 그저 집안일에 매달려야 하는 운명이었지요. 어느 날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온종일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 칭찬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니? 간이 싱겁잖아. 다시 해. 그 말에 제 속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제 억울한 마음을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하소연하면 그는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저를 늘 아들 뺏어간 여자쯤으로 보셨고 저는 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명절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 같은 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부엌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했고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태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툴러서 제가 다 챙기느라 힘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친척들의 시선이 곧장 제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교육이 부족했나 보네. 억울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음식 내놓는 게 제 몫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방에 들어와 방문을 닫을 때 그제야 울 수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랑만 받던 딸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늘 부족한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보실까?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야.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매일의 힘겨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3년 차가 되어도 어머니 눈에는 저는 여전히 서툴고 늘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온 거냐는 말씀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해도 청소를 깨끗이 해도 어머니는 늘 흠을 찾아내셨습니다. 밥에 돌이 씹혔어. 쌀을 제대로 씻지도 않니? 마루 구석에 먼지가 있잖아. 눈이 있긴 한 거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가슴은 벌써부터 답답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우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요. 잠시라도 앉아 숨을 고르면 어머니 목소리가 곧장 날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손님들 놔두고 방에 들어 앉아 있으면 되겠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만 잠시 쉬면 그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제 속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집의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죠.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아기를 업고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세워두곤 흉보곤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는 어떻게 알려주는 것도 이해를 못하니.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웠습니다. 엄마로서의 권위마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요. 남편에게라도 기대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 그냥 어머니 말씀 흘려들어. 괜히 말대꾸하면 더 커지잖아. 어머니도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제 가슴을 더 깊게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현실, 그 사실이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하소연하면 부모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잘 지내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문을 닫으면 그제야 울음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소리내올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들을까, 혹시 시어머니가 들을까 두려워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도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요.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오겠죠.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매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깊어져만 갔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시절 제 삶은 어머니의 눈빛 하나와 말씀 한마디에 하루의 무게가 결정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만 차가워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며칠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은 끝없는 시집살이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지요. 눈물 삼키며 버티던 새색시가 어느덧 아이를 키우고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날 즈음 그렇게 강철 같던 시어머니께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멍하니 서 계실 때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글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며 핀잔을 주셨을 텐데 그날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니?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셨는데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글자가 제 손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시누이들과 남편,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금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저는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형수님께서 그동안 모시고 사셨으니까 계속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옵니다. 병원비는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자식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신 어머니였는데 정작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남은 건 며느리인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 당신이 해줘야지.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돌봐. 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평생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눈물로 살게 만드셨던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집살이하며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무너져가는 어머니를 보니 원망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 고생만 했는데 시어머니 돌보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세요. 요즘 요양병원도 잘 되어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아무리 힘들게 하셨어도 제겐 어머니입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다시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 주방이 연기에 가득 차기도 했고 물을 틀어놓고 잊어버려 집안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갔어. 어머니는 직접 숨겨놓은 물건을 찾지 못하면 늘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찾다 보면 이불 속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돌아가신 시할머니를 찾으며 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아니야. 너는 누구냐? 왜 나를 가둬놓는 거야? 낯선 사람처럼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너 누구니? 하실 때면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평생 못난 며느리라고 부르시던 분이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겁니다. 서럽고 안쓰럽고 또 애잔했습니다.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가 방에서 쉬면 되겠니? 고 하시던 분을 이제는 제가 화장실까지 부축해 모셔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평생 강하기만 하셨던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잠든 적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쓰러지실까, 혹시 혼자 두면 위험할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제 마음을 옥죄던 분이 이제는 제 손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요.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말에 30년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다며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다음에 꼭 들를게요. 말만 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며느리시네요. 자식분들은 같이 안 오셨나요? 네, 가족들이 많이 바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원수처럼 여겼던 분을 이제는 제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흘린 눈물은 예전처럼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서럽고 애잔해서 안쓰럽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철같이 단단하셨던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제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용서와 연민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세월은 그렇게 또 다른 눈물을 제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끔 헷갈리시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잊고 날짜를 잊고 결국에는 저조차도 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집에 왜요? 어머니가 저를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실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은정이 엄마요. 며느리,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 1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며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모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좋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이 집을 지키며 사신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낯선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를 딸로 착각하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죽을 끓여드리면 우리 딸이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 고맙다 하셨고, 산책을 나갈 때면 딸이랑 이렇게 나들이 하니 좋구나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실 때면 제 손을 잡으며 딸, 가지 말고 옆에 있어줘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시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예쁘게 해주네. 딸이 최고야. 그리고는 제 뺨에 손을 대시며 쓰다듬으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발을 주무르고 말씀은 못하셔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나무요. 막내 손주가 대학 합격했대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남편도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눈빛이 그날따라 유독 맑았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제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시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늘 예, 너, 며느리였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무 못살게 굴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엄하게 다루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는 줄만 알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밤마다 울었을 내 모습이 이제야 보인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 순 없겠지. 정말 염치가 없다. 그래도 말해야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희야. 어머니.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낳은 자식들은 바쁘다며 날 외면했는데 너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줬구나.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도 원망 한마디 없이.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았다. 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리석었어. 정말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울먹이며 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은 있었는데 그 복을 발로 차고 살았다. 하늘이 준 선물을 얘가 못 알아봤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평생 구강만 했으니. 어머니는 힘겹게 제 손을 들어 당신 뺨에 대셨습니다. 미안하다. 은희야.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겠구나. 그 말들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과와 감사가 마지막 순간에 제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혼란도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니. 우리가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은희에게 상속한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왜 며느리가 다 가져요? 우리가 자식인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셨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평소 과묵하셨던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치셨습니다. 그만해라. 모두가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너희가 아니라 은이다. 어머니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한 것도, 치매로 고생할 때 똥오줌 받아낸 것도 은이었다. 바쁘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던 건 너희가 아니었느냐?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화 한 통으로 때우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머니 뜻이 저렇다면 따르는 게 맞다. 그제야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남겨주신 마음,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이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평생을 며느리로만 살아오느라 제 자신은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고 주름이 깊게 팬 그 얼굴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으신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돈으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주신 보상이자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으니까요. 남편 동생들의 불만 섞인 시선도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게 떨렸습니다. 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남편이 허락할까, 늘 먼저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오롯이 제 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거였으니까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수첩, 그리고 오래된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결혼 전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남편에게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한 달만 혼자 있고 싶어요. 제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당황하던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도 알았을 겁니다. 제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을 가볍게 싸들고 경치 좋은 동해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대 이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러 간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하면서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과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맨발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젖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김은희의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제 본명이었습니다. 늘 은정엄마,
며느리로만 불렸던 저의 진짜 이름. 파도가 밀려와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도 서러움도 이렇게 파도에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고. 낮에는 해변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집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오래 미뤄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바다를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갈매기를 그렸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평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재즈바를 찾았습니다. 혼자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색소폰 선율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로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 휴식은 늦게나마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들어서도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허락해준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소중한 기회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닮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